백악관 최측근이 한국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함이 무너지는 데는 딱 48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국 전역의 첨단 제조 공장이 멈춰서는 초유의 안보 위기가 닥쳤기 때문입니다. 세계 1위 삼성의 기술력 앞에 미국이 자랑하던 패권은 어린애 장난 같았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는 한국을 건드린 건 미친 짓이었다라며 땅을 치고 후회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믿기 힘든 반전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귀를 찢는 듯한 사이렌 소리가 펜타곤 지하 3층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붉은색 비상등이 회전하며 벽면을 때릴 때마다 28년간 이곳을 지켜온 저조차도 등줄기에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기는 비정상적으로 건조했고 급하게 가동된 환풍기 소리는 마치 거대한 괴물이 신음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평소라면 정숙함이 유지되어야 할 국방부의 심장부가 이토록 요란하게 뒤흔들리는 것은 제 생애 단 몇 번뿐이었습니다. 저는 브라이언 해밀턴입니다. 미 국방부 조달국 부국장으로 28년째 근무하며 미국의 방산 공급망을 관리해온 이른바 미국의 병기창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걸프전부터 9.11 테러, 그리고 최근의 수많은 국지전까지 산전수전을 다 겪었지만 2026년 그날의 공포는 그 어떤 전쟁의 서막보다도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제가 평생 믿어온 미국의 패권이 단 한 장의 공급, 중단 통보서의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광경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일주일 전 백악관 경제안보회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강경보호무역주의자로 알려진 로버트 차관보는 회의실 탁자를 내리치며 호기롭게 소리쳤습니다. 한국은 우리 손바닥 아닙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가 원하는 수치로 올리지 않으면 한국산 반도체와 핵심 부품에 엄청난 보복 관세를 때리겠다고 협박하십시오. 삼성이든 현대든 미국의 시장 없이는 단 한 달도 못 버팁니다. 장담하건대 48시간이면 한국 정부는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애걸복걸하게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저 역시 그 자리에 있었지만 솔직히 속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계 경찰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그 작은 나라 하나 길들이는 것쯤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사자 코털을 건드린 하이에나의 착각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낸 최후 통첩의 한국의 대답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직접 서명한 짧은 공문 한 장을 우리에게 보내왔습니다. 공문에는 국가안보 및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금일 0시를 기점으로 대미 핵심, 반도체 및 첨단 센서 수출을 무기한 보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펜타곤 내부에서는 비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고작 반도체 몇 개 안 판다고 미국이 눈 하나 깜짝할 줄 아느냐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그 비웃음이 경악으로 바뀌는 데는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공문이 도착하고 정확히 12시간 뒤 제 사무실 전화기는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이 온 곳은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있는 로키드 마틴의 전투기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부국장님, 당장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한국에서 들어와야 할 레이더, 제어용 초정밀 반도체 공급이 끊겼습니다. 이 부품이 없으면 최신형 전투기들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지금 조립 중인 기체 24대가 모두 멈춰섰습니다. 전화를 끊기도 전에 해군 군수참모 제니퍼 콜린스 소장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상황이 심각합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의 유도 장치에 들어가는 삼성제 차세대 센서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현재 태평양에 전개된 함대들의 미사일 정비가 불가능합니다. 48시간 안에 부품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의 타격 능력은 절반 이상 상실됩니다. 상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미군 기지의 통신을 담당하는 위성 시스템, 핵잠수함의 소나 제어 장치, 심지어는 병사들이 사용하는 최첨단 야간 투시경에 들어가는 핵심 칩까지 전부 한국산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가성비가 좋다는 이유로
그리고 품질이 압도적이라는 이유로 야금야금 한국산 부품에 우리 안보의 목줄을 내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식은땀을 닦으며 조달국 전체 인원을 소집했습니다. 대체 가능 품목을 찾아보라고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대만이나 일본, 심지어 자국 기업인 인텔조차도 한국 삼성이 만드는 초미세 공정의 전력 효율과 정밀도를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공급을 끊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못 사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가 내사 상태에 빠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백악관이 호기롭게 뱉었던 48시간 내 무릎 꿇리기는커녕 단 24시간 만에 미국의 안보 시스템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큰 소리치던 로버트 차관보는 구석에서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국방장관은 서류 뭉치를 내던지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미친 짓을 승인한 겁니까? 한국이 단순히 가전제품이나 파는 나라인 줄 알았단 말입니까? 저들은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목줄을 쥐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펜타곤의 슈퍼컴퓨터부터 최첨단 드론까지 한국산 칩 없이는 작동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차관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평소에는 온순해 보이지만 자존심을 건드리고 불합리한 압박을 가하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민족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삼성이 보낸 통보서는 단순한 비즈니스 메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기술 패권을 쥐고 있는 강대국으로서 미국에 보내는 엄중한 경고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지켜보며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로만 생각했습니다.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 미국의 명령 한마디면 움직이는 하위 파트너라고 여겼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기술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쌓아 올렸고, 그 성벽이 무너지면 미국이라는 제국 또한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 기념비가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70년 전 그들이 굶주림을 견디며 미국의 밀가루 배급을 기다리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반도체 배급을 기다리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패권의 축이 이동했다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이때 비서가 달려와 귀띔했습니다. 부국장님, 대통령께서 한국 대사관에 직접 전화를 거셨습니다. 모든 관세 요구를 철회하고 조건 없는 협상 복귀를 요청하셨다고 합니다. 제 비서의 보고를 들으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무릎을 꿇은 건 미국이었습니다. 오만함의 대가는 처참했고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추종자가 아니라 우리의 생사를 결정짓는 지배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펜타곤의 모든 모니터가 붉게 전멸하던 그날의 공포는 제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이면서도 경이로운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미국의 심장을 멈춰 세운 그 48시간의 기록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국력이 영토의 크기나 군대의 머릿수가 아니라 그 나라만이 가진 독보적인 기술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펜타곤의 상황실은 그야말로 지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평소 냉정하기로 소문난 장성들이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 전화기에 대고 고함을 치고 있었고, 통계 분석관들은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공급망 마비 보고서에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혼란의 중심에서 한 장의 보고서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삼성이 보낸 공급 중단 목록이었는데 그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무너진 자존심이자 우리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이 우리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로버트 차관보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본의 키옥시아나 미국 내 인텔 공장에서 급하게 물량을 돌리면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모인 최고의 기술 고문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차관보님,
지금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군요. 일본 기업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 기술 공정에서 밀려났습니다. 인테리어? 그들이 10조 원을 들여서 짓고 있는 공장은 빨라야 3년 뒤에나 가동됩니다. 지금 당장 전투기에 들어갈 칩은 오직 한국의 삼성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만든 칩을 억지로 끼워 넣었다가는 공중에서 시스템이 멈춰 전투기가 추락하게 될 겁니다. 기술 고문의 말은 회의실에 무거운 정적을 불러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은연중에 한국을 아래로 보고 있었습니다. 전후 원조를 해주던 나라, 미국의 보호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나라라는 인식이 펜타곤과 백악관 깊숙이 박혀 있었죠.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우리는 한국의 기술 없이는 단 하루도 최첨단 전력을 유지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의존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더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샌디에이고 해군 기지에서 수리 중이던 핵잠수함의 음파 탐지 센서 부품이 동이 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부품은 심해의 미세한 진동을 감지해 적의 위치를 파악하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놀랍게도 이 부품을 생산하는 공정은 전 세계에서 딱 한 곳, 경기도 평택의 삼성 공장뿐이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수천억 달러짜리 핵잠수함이 한국산 작은 센서 하나가 없어서 바다로 나가지 못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압도적인 격차였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수십 년간 밤잠을 설쳐가며 쌓아올린 초정밀 공정의 노하우, 그리고 그들이 가진 특유의 완벽주의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죠. 우리는 그들을 하청업체 정도로 여겼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우리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주인이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백악관의 분위기도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보복 관세를 논의하던 이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한국의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 차관보는 더 이상 고함을 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미 국방부 산하 모든 부서에서 올라온 긴급 요청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니까요. 그중 하나는 특히나 치명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차세대 통신망 시스템에 들어가는 전력 관리 칩의 재고가 단 48시간분만 남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칩이 공급되지 않으면 미국의 모든 군사 위성 통신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휴대전화 통신망까지 마비될 위기였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반도체만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문명이 작동하는 모든 방식에 자신들의 기술을 이식해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한국을 계속 압박했다면 미국은 70년 전의 원시적인 상태로 되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이 가진 무서운 힘이었습니다. 총칼보다 무서운 칩 한 조각의 힘 말입니다. 그때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에 한국 뉴스 채널의 영상이 띄워졌습니다. 평택 공장 앞에서 수천 명의 직원이 모여 대한민국 국기를 흔들며 결의를 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을 흔들고 있다는 강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상대는 단순히 한 기업이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을 걸고 뭉친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저력이었다는 것을요.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주류 언론들은 백악관의 어리석은 관세 정책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며 연일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세계 1위 경제 대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미국은 한국의 공급 중단 선언, 단 하루 만에 국가 기능의 절반이 마비되는 수치를 겪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조달국 부국장으로서 공급망의 위험을 미리 경고하지 못한 제 잘못도 컸으니까요. 하지만 변명을 하자면 그 누구도 설마 한국이 이토록 강경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술이 이 정도로 독보적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열정과 끈기,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발휘되는 그 무서운 단결력을 말입니다. 결국 그날 밤, 펜타곤 상황실에는 패배주의가 짙게 깔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을 상대로 협상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간청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제니퍼 소장은 제 곁으로 다가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브라이언, 우리가 졌어요.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이 없으면 미국도 없다는 것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상황실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염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채 24시간도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까지 공급 재개 약속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미국의 주식시장은 붕괴할 것이고 군사 기지들은 기능을 상실할 것입니다. 오만함이 불러온 재앙은 이제 미국의 심장 턱 밑까지 칼날을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워싱턴의 야경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부디 한국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를. 그리고 우리가 이 끔찍한 오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말입니다. 펜타곤의 지하 깊숙한 곳, 외부와는 철저히 차단된 특수 정보실 안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검은색 가죽 바인더를 열었습니다. 두꺼운 바인더의 낡은 가죽 질감이 손끝에 닿자 차가운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은 미 국방부가 지난 10년간 극비리에 조사하고 갱신해온 한국 방산 및 반도체 공급망에 관한 1급 기밀 보고서였습니다. 문서의 첫 장을 넘기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붉은색 경고 표시와 수치들은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파트너라고 믿었던 한국이 사실은 미국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를 쥐고 있었다는 사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백악관의 로버트 차관보를 비롯한 강경파들은 한국을 그저 미국의 기술을 빌려다 쓰는 나라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그들은 회의석상에서 한국을 향해 분수를 모르는 어린애 같다며 비아냥거리기도 했죠. 하지만 이 기밀 보고서가 말해주는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보고서의 중간 섹션에는 미국의 모든 첨단 무기 체계에 대한 의존도 분석표가 실려 있었습니다. 2020년대 들어 미국의 자부심인 최신형 스텔스기 F-35의 두뇌 역할을 하는 중앙 처리 장치의 미세 회로 공정은 오직 한국의 평택과 화성 공장에서만 완성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마음을 먹고 기술 지원을 중단한다면 미국은 1년에 단 한 대의 스텔스기도 생산할 수 없으며 기존에 운용 중인 기체들조차 부품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고철 덩어리가 될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던 수석 분석관 데이비드 채 박사를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그는 펜타곤 지하 복도 끝방에서 며칠을 밤새만 듯 퀭한 눈과 창백한 안색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사람들은 미국이 여전히 세계 최강의 패권국이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그 강함의 뿌리는 이미 태평양 건너 한국으로 옮겨갔습니다. 지난 20년간 한국인들이 연구실에서 쏟아부은 그 처절한 연구, 개발 비용과 엔지니어들이 현장에서 밤을 지새우며 만들어낸 공정기술은 이미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협박한 것은 우리 자신의 목줄을 조이는 밧줄을 스스로 당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데이비드 박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의 반도체 공장들은 단순한 제조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전 세계 안보의 중추신경계이자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거대한 엔진이었습니다. 특히 삼성이 보유한 초정밀 극자외선 노광 장비 운용 기술은 전 세계에서 독보적이었습니다. 미국이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 애리조나와 텍사스에 공장을 지으려 해도 그 복잡한 기계들을 다스릴 수 있는 숙련된 한국 엔지니어들의 감각과 미세한 오차조차 허용하지 않는 한국 특유의 철저한 관리 시스템 없이는 단 1%의 수율도 뽑아낼 수 없다는 것이 냉혹한 진실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한국이 이미 미국의 방산 시장 가장 깊숙한 핵심부까지 파고들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토마호크 미사일의 정밀 유도 시스템, 이지스함의 눈이라 불리는 핵심 레이더 소자, 심지어는 백악관의 보안 통신망을 지탱하는 암호화 칩조차 한국산이 없으면 작동이 멈추는 구조였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아주 치밀하게 전 세계의 기술, 생태계를 자신들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도록 재편해 놓았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펜타곤 내부에서는 뼈저린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우리가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한국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은 아닌가.
그들이 제공하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너무 값싸게 평가하고 압박해온 것은 아닌가 하는 후회였습니다. 70년 전 한국 전쟁 당시 우리가 그들에게 건네준 밀가루와 낡은 소총이 씨앗이 되어 이제는 그들이 우리에게 지구상에서 가장 정밀한 문명의 이기를 건네주는 거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비상회의가 이어지던 중 정보부로부터 또 하나의 긴급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럽과 중동의 주요 국가들과 새로운 차원의 방산 및 기술 협력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미 폴란드가 미국의 전투기 대신 한국의 FA-50과 K2 전차를 대량으로 구매하며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을 등지고 다른 동맹국들과 전략적 손을 잡는다면 미국의 방위 산업은 물론이고 기술 패권 자체가 순식간에 붕괴하고 말 것입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마치 얼음물을 끼얹은 듯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로버트 차관보는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하고 책상 위에 서류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주장했던 강경 대응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벼랑 끝으로 내몬 최악의 실책이었음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방장관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직언했습니다. 장관님, 지금 당장 한국에 특사를 보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이나 관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대가로 미국의 미래를 통째로 잃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저들이 마음을 닫으면 우리는 다시 석기 시대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장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즉시 백악관에 전화를 걸어 대통령에게 상황을 가감없이 보고했습니다. 대통령 역시 보고를 받는 내내 침묵을 지켰다고 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백악관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심장이 멈추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몇 시간뿐이었고, 우리는 한국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수용하는 것을 넘어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예우를 갖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목격한 한국의 진짜 힘은 단순히 반도체 수율이나 무기의 성능 수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민족성과 위기의 순간에 하나로 뭉쳐 전 세계를 뒤흔드는 결단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명확히 알고 있었고 그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펜타곤의 비밀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붉은 인장과 함께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원조를 받던 수혜국이 아니다. 그들은 기술로 세상을 다스리는 법을 깨달은 유일한 민족이며 그들과 척지는 것은 곧 문명으로부터의 고립을 의미한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지켜준다고 믿었던 작은 나라가 사실은 거대한 제국, 미국을 등에 업고 가는 진정한 기술의 지배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야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세계의 질서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그 질서의 정점에는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기술의 성지, 대한민국이 있다고 말입니다. 펜타곤의 긴급 특사가 한국으로 떠나고 난 뒤, 저는 홀로 집무실에 남아 창밖의 어두운 포토맥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검게 일렁이는 강물 위로 비치는 희미한 불빛들이 마치 과거의 기억 파편들처럼 가슴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아주 오래된 모서리가 다 해진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1950년 12월 영하 40도의 살인적인 추위가 뼈를 깎던 장진호 계곡에서 탈출하던 제 할아버지와 이름 모를 한국인 청년이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임종 직전까지 그 사진을 보물처럼 간직하시며 늘 말씀하셨습니다. 브라이언,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단다. 낡은 군복에 신발조차 변변치 않았지.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살아있었어. 맨손으로 중공군의 전차를 막아내고 얼어 터진 손으로 뜨거운 총열을 잡으며 끝까지 버티던 그들의 끈기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기록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장엄한 것이었단다. 저는 그 사진 속 청년의 단단하고도 형형한 눈매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지금 펜타곤을 뒤흔들고 있는 이 거대한 사태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님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삼성이 미국의 심장을 단숨에 멈춰 세우고 한국의 기술력이 전 세계 안보의 목줄을 쥐게 된 것은 70년 전. 그 차가운 폐허 속에서 피와 땀으로 일궈낸 처절한 생존 투쟁의 결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미국인들이 풍요로운 자본과 거대한 시장 안에서 안일함에 빠져 있을 때, 한국인들은 좁고 어두운 연구실에서 스티로폼 한 장을 깔고 밤을 지새우며 전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문명의 지도를 그려나갔던 것입니다. 당시 한국은 기술의 불모지 그 자체였습니다. 반도체라는 단어조차 생소하던 시절, 그들은 미국의 낡은 교과서를 걸레가 될 때까지 베끼고 버려진 부품들을 가져다 수천 번씩 뜯어보며 독학으로 기술을 익혔습니다. 1980년대 초 삼성이 반도체 사업의 명운을 걸고 뛰어들겠다고 선언했을 때 펜타곤의 오만한 분석관들은 모두 배를 잡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쌀이나 팔고 가발이나 만들던 나라가 첨단 기술의 정점인 반도체를 한다고? 장담하건대 100년이 걸려도 그들은 미국의 꼬리조차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단언하며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 100년이라는 물리적 시간을 단 10년 만에 단축시켜 버리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기록 보관소 깊은 곳에서 90년대 중반 미 국방부가 작성했던 또 다른 기밀 보고서를 찾아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기이하고도 무서운 작업 방식에 대한 경탄이 섞인 묘사가 빼곡히 들어있었습니다. 그들은 기계가 고장나면 고칠 때까지 절대로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 공장 바닥에 박스를 깔고 잠을 자며 수천 번의 시행착오를 데이터로 기록해 기어코 불가능해 보이던 수요를 잡아낸다. 이것은 단순한 과학이라기보다 국가의 자존심을 건 집념에 가까운 광기다. 이 광기 어린 집념이 바로 오늘날 미국을 한순간에 무릎 꿇린 힘의 진정한 근원이었습니다. 미국이 월스트리트의 화려한 금융놀이에 빠져 실질적인 제조업을 외면하고 있을 때 한국인들은 묵묵히 현장을 지켰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조차 허용되지 않는 깨끗한 방진복을 입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회로를 그려내며 그들은 국가의 명운을 건 소리 없는 전쟁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일본이 소재 기술을 무기로 한국의 숨통을 조이려 했을 때도, 중국이 거대 자본을 앞세워 위협했을 때도 한국인들은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부의 압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들의 결속력은 다이아몬드처럼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펜타곤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며 전 세계 수많은 나라의 엔지니어와 관료들을 만나봤지만 한국인들만큼 자신의 업무를 보국바오고 즉 나라를 지키는 성스러운 일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반도체 칩 한 조각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는 외세의 침략에 짓밟히지 않겠다는 주권의 상징이었고 전 세계의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장 높은 곳에 각인시키기 위한 날카로운 검이었습니다. 백악관의 오만한 정치가들이 한국을 48시간 안에 무릎 꿇리겠다고 떠들며 거액의 분담금을 요구했을 때 그들은 이 거대한 역사의 무게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70년 전 맨몸으로 중공군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며 나라를 지켰던 그 도끼 어린 유전자가 지금은 나노미터 단위의 반도체 회로 속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간과한 것입니다. 한국은 위기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민족입니다. 기름 유출 사고가 나면 100만 명의 국민이 바다로 달려가고 국가 부도 위기가 오면 집안 장롱 속에 금반지를 내놓는 나라입니다. 그런 위대한 국민성을 가진 나라를 상대로 고작 관세 몇 %와 돈 몇 푼으로 협박하려 했다니. 우리 미국의 지도층이 얼마나 편협하고 무지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제 사무실 벽면을 가득 채운 실시간 공급망 모니터링 시스템에는 여전히 한국산 핵심 부품의 부재를 알리는 붉은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빨간색 불빛이 공포가 아닌 경외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지난 70년간 한국인들이 흘린 피와 땀의 색깔이었고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자존심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미국은 이제야 비로소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켜줘야 할 연약한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현대 문명을 지탱해 나가는 거대한 기둥이자
때로는 오만에 빠진 제국 미국을 호되게 꾸짖고 일깨워주는 엄한 스승이기도 합니다. 70년 전 제 할아버지가 이름 모를 한국인 청년과 나누었던 그 우정과 신뢰가 이제는 기술이라는 더 견고하고 끊어지지 않는 고리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새벽 5시가 가까워질 무렵 한국 측으로부터 짧지만 강렬한 긴급 전문이 도착했습니다. 미국의 진심 어린 사과와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약속을 받아들여 대미 수출 중단 조치를 이 시간부로 단계적 해제한다. 펜타곤 지하 상황실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누군가의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에 멈췄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할아버지의 사진 앞에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슴 깊이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위대한 나라와 국민을 과소평가하지 않겠노라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그 장엄한 피와 땀의 역사를 영원히 기억하고 존중하겠노라고 말입니다. 오늘의 이 치욕적인 48시간은 미국에게는 뼈아픈 교훈이 되겠지만 한국에게는 자신들이 전 세계의 진정한 주인임을 만천하에 선포한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공급 중단 해제라는 짧은 전문이 펜타곤 상황실 대형 스크린에 띄워졌을 때 그곳은 마치 월드컵 결승전에서 승리한 듯한 환호성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자들의 깊은 안도와 숙연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28년 차 조달국 부국장인 저조차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난 48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처절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이라 여겼던 현대, 문명의 모든 이기가 사실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유리성이었는지, 그리고 그 성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주춧돌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펜타곤 사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으로 펼쳐진 워싱턴의 야경을 다시 보았습니다. 링컨 기념관과 워싱턴 기념비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미국의 자존심을 빛내고 있었지만 오늘 밤만큼은 그 풍경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불빛들이 계속해서 빛나기 위해 태평양 건너 한국의 공장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칩 한 조각, 그 속에 담긴 한국인들의 헌신이 없다면 제 앞의 컴퓨터도 저 거리를 달리는 전기차도 미국의 하늘을 지키는 무적의 전투기들도 모두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제는 전 세계가 알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된 후 백악관에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향해 분담금을 내라거나 분수를 알아라는 식의 고압적인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대한민국은 미국의 가장 핵심적이고 동등한 파트너이며 인류의 기술 진보를 함께 이끌어가는 위대한 동맹이라는 표현이 문장마다 새겨졌습니다. 오만했던 차관보는 조용히 사임했고 펜타곤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위한 상설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명령을 내리는 주인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협력을 구하는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국의 대표단들은 승리자의 거만함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담담했습니다. 회의장을 떠나며 그중 한 명이 제게 건넨 말은 지금도 제 가슴 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공급을 잠시 멈췄던 것은 미국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동맹은 서류 위의 서명이 아니라 서로의 등을 믿고 맡기는 진심에서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힘의 논리로 상대를 굴복시키려 했지만 한국은 기술과 진심으로 우리를 깨우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가진 진정한 힘입니다. 단순히 반도체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고 상대의 무지를 일깨워주는 정신적인 성숙함을 가진 민족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제 미래는 한국의 손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고 우주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문턱에서 한국의 기술력 없이는 그 어떤 꿈도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화성에 착륙할 탐사선의 컴퓨터 칩도 인류의 수명을 연장할 초정밀 의료 장비도 지구온난화를 막아낼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도 결국 대한민국의 손끝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아시아의 작은 나라를 넘어
인류 문명의 진화를 주도하는 기술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마무리하며 지난 70년간 한국이 걸어온 그 눈물겨운 여정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보릿고개를 넘기며 오직 자식들의 교육과 나라의 미래만을 위해 헌신했던 한국의 부모님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서 청춘을 바친 기술자들, 그리고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비웃을 때 할 수 있다는 외침으로 세계 1위를 탈환한 모든 한국인에게 이 헌사를 바칩니다. 여러분의 피와 땀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미국도,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로운 일상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국은 이제 한국의 뒷모습을 보며 달려가야 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슬프지 않습니다. 한국이라는 믿음직한 형제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70년 전 우리가 건넨 도움의 손길이 이제는 거대한 기술의 강물이 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가장 아름답고도 강력한 보은의 대서사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그들이 가진 기술의 힘이 세상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목격했습니다. 48시간의 기적은 단순히 삼성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존재 가치를 전 세계에 각인시킨 장엄한 선포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의 철옹성을 쌓으며 세계의 중심에서 빛날 것입니다. 그 믿기 힘든 반전의 전말을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지구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거대한 엔진입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응원 댓글 하나하나가 한국의 엔지니어들에게, 그리고 이 땅을 지키는 수많은 영웅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영원히 전 세계의 존경을 받는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한국인의 긍지를 위해 외쳐봅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